안녕하세요. 강지신입니다. 오늘은 뉴미디어 아트 두 번째 강의인데요. 뉴미디어 아트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는 힘들지만 오늘은 뉴미디어 아트가 가진 특징으로부터 이러한 것은 뉴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을 살펴보면 뉴미디어 아트는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형태라는 정의가 첫 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형태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아웃풋이란 밖으로 대중에게 내보이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술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결합, 그리고 출력 단계에서 또는 설치 단계에서의 기술적인 요인을 살펴본다면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해가 한층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활용하여 내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인풋의 과정에서 카메라와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작품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인풋 단계에서의 기술적인 요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 작품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웃풋 단계에서의 기술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인풋과 아웃풋 단계에서 대답을 찾는 것이 뉴미디어 아트 기획의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컨템퍼러리 아트, 한국말로는 동시대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뉴미디어 아트는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컨템퍼러리 아트라는 용어는 가변적이라는 의미를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재인,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예술을 뜻합니다. 이 말은 미디어 아트의 사례를 찾을 때에는 현재에 가까운, 즉 1990년대, 2000년대 존재했던 미디어 아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현재 동시대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은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뉴미디어 아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관객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한 예술 장르인데요. 기존의 예술이 내가 만들었어. 봐봐. 내 의도는 따로 있지만 너가 좋을 대로 해석해도 좋아라는 느낌이었다면 뉴미디어 아트는 관객과 눈을 맞추고 함께 대화하고 같이 움직이며 놀아주기도 합니다. 뉴미디어 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 아트의 역사는 언제부터이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미디어 아트 작품은 클라이언트의 작품 상영 목적에 따라서 의뢰를 받기도 하고 뉴미디어 아트 작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뢰를 받을 때 작품 상영 목적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 콘텐츠의 주제가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상영 목적이 있을 때 필요한 프로젝트를, 영상 콘텐츠를 회사나 작가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서 콘텐츠 제작자는 부여받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각이 컨셉이 됩니다. 주제는 부여받았지만 컨셉은 이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컨텐츠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가 되겠죠. 그 컨셉을 클라이언트와의 기획회의나 아니면 작가의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잡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웃풋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려인데요. 아웃풋 디스플레이는 미디어 파사드, 또 LED,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플렉서블 형태의 디스플레이 등 매우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출 단계에서 내가 내 작품을 어느 곳에서 내보낼 것인지에 따라서 아웃풋의 가로 세로 비율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달라지게 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컨셉 단계에서는 아웃풋의 사이즈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는 컴포지션과 시퀀스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의 송출할 장소의 가로 세로 비율 또는 사이즈 매우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뉴미디어 아트 수업 시간에 영상 제작물을 만들게 된다면 아이데이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HDV로 작업하던 1920, 1080 이 사이즈가 아니라 최종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의 컴포지션과 시퀀스의 사이즈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제작 의뢰를 받은 사례를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은 서울대법원에서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홍보 영상을 의뢰했습니다. 송출은 서울스퀘어 관리 업체가 만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콘텐츠 제작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클라이언트는 서울대법원이고 서울대법원에서 주어준 테마는 법원의 날이 되겠죠. 주제는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의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자는 맨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법원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법원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하는지, 내 작품의 컨셉이 되겠죠. 법원의 날을 홍보할 때 법원은 어떠어떠하다 라는 것이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컨셉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점은 송출은 서울스퀘어의 관리업체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출을 서울스퀘어 관리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송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송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서울스퀘어의 영상이 송출될 때 가로와 세로의 비율, 픽셀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의뢰를 받는다면 그리고 서울스퀘어 관계자에게
가로, 세로 사이즈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서울스퀘어는 미디어 파사드로 항상 영상 콘텐츠를 내보내는 건물입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서울스퀘어의 영상들이 자료들이 있겠죠. 그 영상 자료들을 찾아보면 콘텐츠의 가로, 세로, 비율, 픽셀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의뢰를 받았다면 서울스퀘어에 송출되는 LED의 개수, 사이즈, 가로, 세로, 비율 모든 자료가 다 함께 오겠죠. 두 번째 사례는 한국해양박물관에서 어린이 전시를 위한 반응형 디스플레이 건에 대한 입찰을 공모했습니다. 콘텐츠와 디스플레이의 형식과 형태는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획서 안에 송출 디스플레이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어야겠죠.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가 만드는 콘텐츠가 가장 최적화되어서 전시장에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써야 하는지까지 콘텐츠 제작자의 몫입니다. 사례 1과는 매우 다른 경우이죠. 사례 1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의 가로, 세로 사이즈만 고려하면 됐었는데 사례 2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콘텐츠와 반응형 디스플레이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아이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사례 1과 사례 2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사례 1의 주제는 법원의 날이었습니다. 컨셉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는 가로 602 곱하기 세로 480 픽셀입니다. 가로, 세로의 픽셀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소수가 높은 영상을 송출을 하더라도 해상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스퀘어는 지어진 지 꽤 오래된 건물이고 중간에 LED로 파사드를 리뉴얼 했음에도 불구하고 OLED나 현재 나오는 마이크로 LED 같은 작은 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소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높은 화질, 고화질의 영상은 이 송출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느다란 선 같은 경우 콘텐츠를 만들 때 넣어도 송출 단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일단 조도에 대한 것도 완전히 화이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유는 이 미디어 파사드는 보행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앞에 있는 차도를 지나가는 차들도 이 파사드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완전히 화이트 화면이 3초 이상 나오게 되면 지나가는 차들의 운전자의 눈이 부시기 때문에 완전 100% 화이트는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소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느다란 선 같은 경우는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3D나 깊이 있는 Z축이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동영상 그리고 작은 입자가 날아다니는 동영상 이런 것들은 저 설치 장소, 송출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콘텐츠 제작자는 이 사항을 고려를 해서 아이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송출, 디스플레이, 아웃풋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가 생각해야 하는 아이디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 제작 일정인데요. 제작 일정과 송출 일정이 있습니다.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파사드는 5개 광고라고 하는데요.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사전 심의를 거쳐야지만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출 시기와 워크 스케줄, 작업 스케줄의 시기가 조금 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를 하고 기획하고 콘티 작업을 하면서 최종 PT를 언제 할 것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례 1의 결과물입니다. 보시면 화소수가 굉장히 작기도 하지만 LED 단자가 건물 전체를 싸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건물의 창문을 제외한 외벽에 LED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화소수도 적을 뿐더러 이 건물의 전체 면적의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빈 선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주제는 어린이 해양 박물관입니다. 컨셉은 펀 앤 이지로 잡았습니다. 아웃풋 사이즈는 자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었죠. 반응형이라는 것은 터치에 의해서 콘텐츠가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작 같은 경우 동작 센서에 의해서 동작 센서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소리 센서가 달려 있어서 소리나 동작에 반응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양 박물관의 결과물은 디스플레이를 고해상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3D 작업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같은 미디어 아트 작품이지만 사례 1과 사례 2는 작품의 성격, 그리고 사용하는 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미디어 아트 수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 생각을 할 때 아웃풋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내 콘텐츠를 아니면 미디어 아트 작품을 상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툴도 달라지게 됩니다.